자, 위탁매매입니다. 자, 위탁매매는 매매를 위탁하는 겁니다. 자, 사례를 갖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쭉 내려오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서 금 나옵니다. 금. 맡긴 금 할 때 금을 팔아달라는 얘기죠. 다이아 반지 한 개를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을 팔았을 때 다이아 반지 한 개를 팔았을 때 그 돈 누구 겁니까? 판매자 겁니까? 아니죠. 맡긴 사람 거죠. 그것을 위탁자랍니다. 위탁자 소유가 되고 판매한 대금도 위탁자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판매인이 이 판 돈을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써버리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이죠. 올라갑니다. 자, 위탁물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대금도 역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판매자가 이를 소비하면 횡령이다는 내용이죠. 그 판례가 1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 위탁 매매의 경우,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이 판매자가 그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전은 금전 동그라미 누구 거다? 여기 나왔네요. 위탁자 것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이를 함부로 소비하거나 인도 거부하면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다는 것이죠. 일단 끊고요. 여기까지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매자와 위탁자에게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죠? 판매 수익금이 얼마다. 판매하자마자 너 얼마 나 얼마 이렇게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정대로 하는 것이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비했거나 인도 거부했거나 했을 때는 함부로 횡령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 약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횡령이 된다는 것은 그런 약정도 없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꺽쇠 1번 위탁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위임자에게 있고 판매대금 역시 위탁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인이 이 돈을 함부로 썼을 때는 횡령이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판매대금이 바로 뭐다? 특정물 되는 거예요. 특정물. 그게 맡긴 금을 판 돈이죠. 자, 그 다음도 보시게 되면 요 약소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약소금을 할인 판매해 달라는 거죠. 할인은 매매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요 판매한 돈은 위탁자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여기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이다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음 5번도 토지 매각을 의뢰했다고 했잖아요. 토지 매각을 의뢰했다. 위탁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매각 대금 특정물 된 거죠. 이것은 위탁자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이를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입니다. 다음 뭐 차량 얘기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대금이 바로 특정물 된 겁니다. 이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할부 판매 갑니다. 할부 판매 여기서는 동산만 적용됩니다. 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때에 매도인과 매수자가 소유권 유보부 특약을 합니다. 이 특약 안 하면 상관없어요. 소유권 유보부 특약은 뭐냐면 소유권을 일단 유보하겠다. 유보하겠다. 언제까지? 네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예? 돈을 다 갚아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소유권 못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따라서 매매대금 완납 전에 매수자가 이를 처벌하면 그건 네 거가 아니거든. 근데 네 거가 아닌데 왜 네가 처벌하냐? 따라서 너는 횡령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동산 나와 있습니다. 동산. 자, 그래서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 약정을 합니다. 그것이 소유권 유보부 특약인 거야. 특약. 이 특약을 맺었을 때에만 횡령되는 거예요. 횡령되는 거야. 이 특약을 안 맺으면 횡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올라가 보시면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동산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 그러지? 형식주의라 그래요. 형식주의. 대금이 완납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등기가 넘어가면 소유권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동산처럼 소유권 유보부 특약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얘기가 이게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유권 유보부라는 개념을 굳이 원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거야. 왜? 등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같은 이걸 뭐라 하지? 준부동산, 그쵸? 전번 시간에 약간 설명드린 것도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공시하잖아요.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산과 똑같이 역시 여기도 소유권 유보부라는 개념을 원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특약 같은 경우는 동산만 적용되는 것이지 부동산이라든지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기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개념을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양도입니다. 자, 채권 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채권 양도의 개념을 밑에 판례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 판례는 무지무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를 쳐보시고요. 자, 사실관계를 봅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갑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죠.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채권을 을에게 양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트를 보면 이 노트에 이 그림 나와 있죠. 이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노트는 일단 놔두시고요. 자, 기본서에서 제가 밑에다가 한번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적지 마시고 그냥 보고 있으시면 됩니다. 노트에 있으니까요. 자, 이게 새들어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A 세입자죠. 자, 그리고 갑이죠. 갑이 이제 건물주입니다. 임대인입니다. 자, 편의상 제가 보증금을 1억이라 할게요. 자, 1억의 보증금을 내고 이 집에 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 갑은 A에게 이 보증금 1억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 채권을 A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권. 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런 전제하에 자, 누가 나타나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을이 이 채권자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A가 을에게 돈을 빌렸었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5천이라고 적을게요. 5천만 원을 을이 A에게 빌려줍니다. 빌려주니까 을이 채권자가 되고 A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 A에게 독촉합니다. 돈 달라고. 그렇죠?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못해 뭐라 하냐면 전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언제 내가 전세 기간이 끝난다. 그때 여기 보면 계약서 보면 1억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보증금 중에 일부를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을이 그걸 못 믿죠. 그러지 말고 이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라. 그러면 내가 받으러 갈 테니까 그게 바로 채권 양도인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에 이 보증금 1억이 들어가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 일부 이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채권 양도 계약이라 하는 것은 A와 을, 즉 채권 양도인과 채권 양수인이죠. 그렇죠? 채권을 이렇게 양도하니까 양도하는 사람이 A가 양도인이 되고 을이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채권 양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갑은 필요 없습니다.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말이죠.
성립됩니다. 성립되는데 이 양도 계약만으로는 갑에게 대항을 하지 못해요. 대항력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으로 채권이 양도됐다 했잖아요. 그쵸? 자 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에게 찾아가서 이 양도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채권 양수인이니까 나한테 5천만 원 달라. 그러면 갑이 돈 주나요? 뉘시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항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만의 합의만으로 채권이 양도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대항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려면 A가 갑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 즉 보증금 반환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라는 사람에게 했다라는 것을 갑에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갑이 그 뜻을 알아먹으니까요. 그래서 통지를 해주거나 또는 사전에 미리 승낙을 받고 해줘야 해요. 누구의 승낙? 갑의 승낙이죠. 그래서 통지나 승낙을 받았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올라가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을에게 양도를 했는데 갑에게 즉 건물주죠. 건물주에게 채권 양도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니까 갑은 그걸 모르겠죠. 채권이 양도됐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 통지를 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남아있던 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거예요. 보증금을 반환을 해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있겠네요. 보관을 했단 말이죠. 보관 중이라는 거죠. 이 보관했을 때 이 돈이 누구 돈이냐 이런 말이. 누구 돈이냐? 옛날 판례. 자, 옛날 판례입니다. 적지 마세요. 옛날 판례는 이 돈이 을 돈이다. 을 돈. 니네 둘이 합의로 이 채권 양도했다는 계약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채권이 을에게 이전됐다. 그래서 옛날 판례는 이 돈이 이 채권자인 을 양수인이 되겠네요. 양수인이라 적을게요. 채권 양수인 소유가 된다. 그래서 갑 A 네 돈이 아니다. 니는 단지 보관자일 뿐이다. 그래서 보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보관자인 A가 이 돈을 지 멋대로 임의로 처분하면 처분했단 말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매매를 했다든지 그쵸? 뭐 담보를 잡았다든지 아니면 뭐 소비를 했다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보관자에 불과한 A가 이 돈을 쓰는 것은 횡령이 된다. 이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바뀌었다 했죠. 여기 보시면 22년도 판례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옛날 판례를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현재 판례가 이것은 양수인 소유가 아니라 네 돈이다. 세입자 너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인 소유가 된다. 너 돈이기 때문에 너가 이 돈을 썼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트를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노트 보세요. A가 임차인이었고 을이 채권자였죠. 채권자이면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채권을 즉 A가 갑으로부터 갖고 있는 보증금만한 채권을 이렇게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양도는 두 사람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대항요건은 생기질 않아요. 대항요건이 생기려면 통지라든지 승낙을 해줬을 때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지를 안 해줬죠. A가 갑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결국 갑은 A에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때 A가 이 돈을 받아서 썼을 때 이게 무슨 죄가 될 거냐? 종전 판례는 횡령이 된다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옛날 판례라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현재 판례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다시 오시죠. 자, 됐죠? 자, 쭉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봅니다. 채권 양도인이 누구죠? 세입자죠. 여기서는 임차인 A가 되겠습니다. 자, A입니다. 채무자가 누군가요? 건물주죠. 갑입니다. 통지를 하지 않았죠? 그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자, 아는 채 채무자 갑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을 돈 달라 했겠죠. 그게 추심입니다. 돈 달라 하여 금전을 수령했다 했을 때 이 돈은 누구 돈이다? 밑에 채권 양도인 소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형광사인편입니다. 이게 바뀐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양수인 소유라 했는데 양수인 소유가 아니라 양도인 소유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한 문제 됐죠? 자, 그래서 내 돈이기 때문에 나는 보관자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썼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여기서 사실관계 읽었죠? 이 사실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꺽쇠 2번인데 꺽쇠 2번을 보면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 A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에게 양도했는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보증금은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할지라도 이 돈이 내 돈이라고요. 그래서 밑에 소유권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따라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됐어요? 됐어요. 시험은 1번이 더 잘 나와요. 이건 채권 양도의 법리라서. 그리고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근데 1번이 더 잘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판례가 이것을 올라가 보면 제가 지웠네요. 이것을 왜 양수인 소유가 아니라 양도인 소유라 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기서 보면 통지를 했을 때 대항 요건이 생긴다 했잖아요.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계약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계약 반달 이 채권 양도를 하는 취지가 뭐였어? A가 돈을 안 주니까 을이 찾아가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야, 알았어. 내가 받아갈 테니까 그 채권 나한테 양도해. 나는 네 놈 못 믿겠어. 너 임마 한두 번도 아니지 왜 자꾸 차일피일 기일 미루냐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거 나한테 양도해. 그럼 내가 직접 받으러 가서 내가 돈 찾아올 테니까. 그게 채권 양도 아닙니까? 그쵸? 그러려면 내가 직접 가서 돈을 찾아오려면 A가 해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지나 승낙을 해줘야 돼. 통지나 승낙을 해주어야지 건물주가 그 뜻을 알잖아요. 그래야 나한테 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것만 받아줘. 요것만 받아주면 된다는 거지. 너가 받아서 나한테 주면 네가 나한테 주겠냐? 지금까지 나한테 안 준 놈이. 그래서 나는 니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돈을 받아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일은 요것만 받아주면 돼. 대항 요건만. 근데 이 대항 요건을 받아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계약의 조건이야. 계약의 조건. 계약상의 채무인 거야. 무슨 채무? 통지나 승낙을 받아주는 A의 채무. 만약에 if 통지나 승낙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야. 채무를 불이행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이것이 형법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결국은 뭐다? 횡령도 되지 않고 배임도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어디까지나 민사 문제입니다. 민사.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형사소송으로 와서 횡령 배임으로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례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사무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물론 이제 배임죄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뜻입니다. 명시적으로는 보관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자, 판결문만 갖다 놨습니다. 이 판례 번호를 치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판결 이유에서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양도인이 할 일은 통지나 승낙을 받아야 주어야 할 계약상의 채무가 있는데, 그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채무 불이행 문제이지 그것이 형사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판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조격수 판례입니다. 1번을 보면, 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역시 채권 양도를 해주죠. 근데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했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돈 누구 돈입니까? 그렇죠. 채무자 소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왜? 내 돈이니까요. 이미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꺽쇠 2번. 1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채권 양도를 했는데 역시 통지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변제금을 수령하여 이미 소비했다고 했을 때 이 수령한 돈 누구 돈이라고요? 내 돈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소비했다 할지라도 이미 소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역시 채권 양도를 했죠. 근데 형식만 취했습니다. 실질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실질은 뭐였느냐면 빼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채권 양도 형식만 빌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기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만 될 뿐이지 따라서 횡령죄는 되지를 않는다. 자, 횡령죄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채권 양도 판례인데 요 색깔칠한 글씨를 가만히 보면 자신이 사용할 의도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자신이 사용할 의도였고요. 이건 빼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횡령죄의 고의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횡령죄도 횡령죄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채권 양도 법리이긴 하지만 이 단어가 좀 특이하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하, 횡령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